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슈신의 경을 치다 박슈신입니다. 한때 증권맨 하면 억대 연봉의 엘리트로 손꼽혔던 것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증권가를 들여다보면 옛날의 영화는 사라진 지 오래죠. 2008년 금융위기부터 점점 날개가 꺾인 증권사들이 최근에는 대대적인 인력 구조 조정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업의 위기를 두고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자주 섞인 목소리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박희순의 경을 치다에서는 위기에 내몰린 우리 증권업, 따끔하게 경을 쳐보고 또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증권맨의 신화는 어디로 갔을까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억대 연봉의 신화를 쓴 셀러리맨들이 모여있는 곳, 여의도 증권가에 태풍만큼 무서운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더니 급기야 작년에는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일 먼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연봉 삭감이었습니다. 여의도를 휩쓴 증권가 구조조정 사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회계연도 동안 62개 증권사 중 흑자를 본 곳은 바로 34개에 불과했고요. 무려 28개의 증권사가 적자를 냈습니다. 또 국내 증권사 직원 수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요 증권사 25곳의 직원 수는 32,225명으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임원과 부장급은 물론 30대 대리와 사원급까지도 퇴사하는 곳이 생겨날 정도였는데요. 대신증권은 지난달 32명, 302명의 희망퇴직 명단을 결정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412명, 그리고 NH농협증권은 196명으로 합병을 앞두고 각각 이렇게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희망퇴직 행렬은 증권가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편 호황기 때보다 평균 연봉이 무려 30% 이상 삭감됐습니다. 당시 한창 잘 나가던 업종의 애널리스트들이 바로 기본 연봉이 3억에서 4억 사이였고요. 시니어급은 4억에서 5억, 많게는 6억 원까지 받았는데요.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대형사 증권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에서 1억 2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연봉이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셀러리맨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아직도 높은 금액인데요. 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수명이 짧은 점을 감안했을 때는 마냥 고액이라고 할 수만큼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연봉이 떨어지자 여의도에는 지금 에미와 매미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에미는 애널리스트 출신의 소액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고, 매미는 펀드 매니저 출신의 소액 개인 투자자를 넘친다고 합니다. 바로 에미와 매미가 지금 소액 개인 투자자로 일컫는 신조어로 지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억소리가 나던 여의도 증권가에 지금은 악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 점점 고조되는 위기를 멈추고 증권맨의 신화를 다시 쓸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주세요. 네, 유달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울한 증권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견된 위기였던 것인지 더 자세한 얘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먼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장범식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그 유달리 캐스터를 통해서 우울한 증권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요즘 증권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교수님? 한마디로 최악 상황입니다. 최악, 예. 네, 2002년 이후에 실제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전체 실적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실제적으로 처음이고요. 기본적으로 업황 악화로 해서 줄줄이 구조 조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실제 요즘 여의도 증권가가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주식시장 거래대금도 계속 줄고 있는 것 같고요. 증권사들이 적자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예견된 위기이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인구 고령화와 그다음에 예. 저성장, 저금리의 두 가지 큰 메가 트렌드에 직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투자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예. 사실은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불리한 인구 없- 구조가 예, 되겠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니까 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음. 사실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려 버리면 예.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예전부터 나왔었던 것이죠. 예. 다만 이러한 경고가 사전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속히 대응을 못했고 그러다 그 눈앞에 이제 현실적으로 위탁 매매 수수료에 너무 이제 집착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의 상황이 이런 극적인 상황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인구 고령화라든가 그다음 저성장 경제 외부 요인들을 좀 네. 짚어주셨는데 네.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외형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 외형 성장에 못 미치는 그 수익성 구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방금 예. 우리 그 황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탁 매매 수수료에 그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예. 그 구조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증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고요. 예. 또 다른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익성도 악화됐었지만 수익성 악화를 더 가속화시켰다는 것은 영업비용 구조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익에서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됩니다. 이게 은행권하고 비교해보면 약 45에서 50% 정도인데 우리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예. 이 영업 구조가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격감하게 되고 따라서 증권사들의 영업 행태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의 기본적으로 그 영업 구조가 이제 우선 수수료 수익이 있고요. 예. 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그 비용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체의 실제적으로 위탁 매매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 구조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이 이렇게 그 거래량이 급감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걸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수수료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주진영 하나투자증권 사장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증권사가 고객보다 회사와 직원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국 고객의 신뢰를 잃고 증권업의 위기를 초래했다.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잦은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펀드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심하게 말해 수수료만을 위한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떳떳하게 변명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교수님이 지적한 그 문제를 주진영 하나투자증권 사장도 정확히 짚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력 없이 낙후된 경영이 지금의 위기를 낳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동안 수수료의 그 경쟁 실태 실장님 한번 조금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수수료 경쟁 실태는 위탁 매매 수수료율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예. 그 경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예. 증권사의 주식 매매 위탁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에는 16.9bp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데 2013년에는 9.5bp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수수료율이 한 45% 정도 하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경쟁 때문이겠죠? 예, 증권사들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2008년 이후로의 수수료 하락 속도가 굉장히 더 많이 가팔라졌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주식 위탁 수수료의 하락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선물,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있어서 그 위탁 수수료율의 하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원인을 예. 조금 살펴보면 그 원인에 이렇게 경쟁이 가속화됐던 그 예. 기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그 온라인 거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됐죠. 예. 그래서 IT가 가져다 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온라인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홈 트레이딩이라고 불렸었던 이런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본적으로 경쟁을 촉발을 시켰었고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유지를 했었던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특히 대형 증권사들이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경쟁에 따르는 그 피해가 더 컸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증권사 간 경쟁으로 해서 9.7bp, 즉 0.1%도 되지 못하는 수수료를 가지고 여기에 약 40% 정도의 모든 수익 구조를 의존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 거래 급감, 실제적으로 지금 뭐 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일평균이 금년 상반기만 약 한 3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코스닥 시장이 약 한 1조 5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사실은 감당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금융투자 회사들, 즉 증권 회사들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대단히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수수료 하락의 원인은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 주식 거래 활성화에서 좀 찾아주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가 더 급감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2008년에 어떠한 변화가 지금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2008년이랑 맞물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거래 그 패턴들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로 온라인 거래 쉽게 말해서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불렸던 거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 HTS와 MTS의 보급이 2008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던 분들이 다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옮아가게 되고요. 온라인에서 있어서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점점 더 수수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증권사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좀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하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교수님이 많은 또 전문가들이 증권가의 그 지배구조에서 오늘날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배구조 좀 살펴봐 주시죠. 조금 복합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지배구조에 앞서서 은행권 대비 자본시장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우리나라의 전체 지금 5대 증권사의 평균 자기 자본 그 자본 비중이 약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가까운 일본의 노무라 증권 한 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 규모가 약 15조. 그리고 실제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81조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규모도 굉장히 그런 영세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위탁 수수료 중심의 영업 구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세하다면은 좀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는 진입 장벽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낮은 편인가요? 증권업이? 절대 규모가 사실은 5대 증권사라고 하지만 절대 규모가 아직 우리의 경쟁국들에 비해 본다라면은 상당히 그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62개 증권사를 했었지만 우리 국내의 그 순수한 우리나라 회사들 약 42개 회사를 갖다가 전부 다 한다 할지라도 잘 나가고 있는 선진 금융회사 하나 회사 정도에 불과한 그런 규모들이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나름대로의 그 잘하는 그런 어떤 장점, 영역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별로 크질 않고요. 이제 지배구조로 들어가 본다라면은 국내 증권사의 그 실제적으로 그 그룹,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증권사들과 그렇지 않은 약간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쪽들, 순수한 금융주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그룹 그 사에서 증권사를 지금보다도 더 크게 키우려는 적어도 선진 금융 시장에서 말하는 그런 JP 몰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정말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을 것인가. 이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애들로서 말씀드렸었던 규모를 굉장히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그 여의도와 서울이라는 그런 시장이 우리 자체로 봐서는 클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작은 그런 수준인데 그나마 그런 형태에서 규모를 통한 어떤 그런 경제성을 도모하려는 그런 시도도 굉장히 적었었고요. 대부분 영업 자체가 차별화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CEO를 임명을 하는 구조를 보면 거기 대부분 3년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태이고 CEO의 영속성이 보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개별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업 전략들이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색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좀 우리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증권업종에 있어서 M&A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규모가 지금보다는 조금 커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글로벌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초대형 증권사들의 탄생은 분명히 이제 증권업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증권사들의 M&A가 사실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구조가 아니냐.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로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시너지 효과 같은 없군요. 것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다고 보여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 간의 M&A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조금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규모 예. 쪽을 조금 사실 살펴보면 예. 99년 말에 53개에서 실제 작년 말 기준으로 62개거든요. 예. 그리고 총 자산은 또 그 같은 기간 동안에 35조 원에서 270조 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규모로 보면 상당한 괄목할 만한 그 규모의 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우리 황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규모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업에 있어서의 차별이 이루어진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규모를 서로 그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한계도 있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인 그 평균 매출의 규모를 따져보면 예. 한국 시장 규모에는 정말 그 우리가 그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행의 평균 그 1개사 평균 매출이 약 10조 원 정도 되고요. 예. 생명보험이 약 4.9조, 그리고 손해보험이 2.9조, 예. 그리고 캐피탈사가 2.8조 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사의 1개사 평균 매출 규모가 약 7,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조도 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증권사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미 닥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 심각히 고민할 정말 경을 쳐야 될 지금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대 초까지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도 조달하고 굉장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최근에는 또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정부의 규제 탓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장님 보시는 시각은 어떠세요? 증권산업도 다른 여타의 금융산업과 유사하게 대표적으로 규제산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불황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증권업계의 전반적인 좀 뼈아픈 자기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사업 모델들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실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응을 했었더라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조금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졌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 사실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조금 더 뼈아픈 자기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제 쪽은 사실 보면 예.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지금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와 선진국 자체의 동일 비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가 사실 있으면서 과도한 보호를 받았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선진 금융 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규제를 재규제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난 5년간 예.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본시장 침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2008년 이후에 거의 세계 모든 선진국과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신흥국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한 상태인데 예. 우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더욱더 심했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회복 속도도 굉장히 늦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규제 쪽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금융위기의 전 세계 움직임들이 비교적 재규제 쪽으로 가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면서 국내의 경쟁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방향의 조금 바깥의 글로벌 흐름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 뭐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나치게 수수료에 의존한 수익 구조가 문제다.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데 좀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뭐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이렇게 수수료에 의존하는,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더 예. 이상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시장에 계시는 모든 참가자들께서도 뚜렷이 인식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려는 노력, 예. 그다음에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을 하고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교수님 보시기에 또 그 외에 어떤 문제점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상품 개발 능력이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가요? 전문 인력은 사실은 보면은요. 예. 국내에 소위 말하는 그 한국계 출신의 그 좋은 인력들이 홍콩 같은 데 가보면 소위 말하는 임원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바꿔지면서 한국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아직 그런 상품 개발 능력 그리고 아까 규제 문제도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업계의 풍토도 있었고 인력 수급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급여 문제도 사실 존재를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임금이 높다라는 일종의 그 배싱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예.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의 사실 그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상대적으로는 다른 제조에 비해서 조금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절대적인 기준이나 다른 외국에 비해 보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높은 그런 상태들은 아닌데 예. 선진국의 그 금융 위기가 격화되면서 예. 선진국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비난을 불러오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영 연속성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금융투자회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증권업이 뭐 더 하실 말씀이? 근데 사실은 그 예. 경영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지나친 단기업적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수익 모델의 개발에는 사실은 장기간의 기간이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임원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CEO조차도 그 성과라든지 혹은 인센티브의 제공이 단기간의 성과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는 구조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상품의 개발을 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것이죠. 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자, 증권업 위기 현황과 그 원인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생톡으로 증권업의 위기 의견 있는 분들 올려주시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전화 연결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내 금융 투자업의 발전 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일단 이제 3단계로 차별화되어 발전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뭐 다들 많이 인지하시고 있다시피 지금 뭐 최근 뭐 증권업이 굉장히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국내 증권업은 제가 전체 금융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외환 위기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세계 선진국에 있는 어떤 그러한 금융 산업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산업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업 자체가 현재로는 이제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대형사, 중소형사로 이제 차별화되고는 있지만 굉장히 이제 업무 수준이라든지 업무의 어떤 동질성 측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증권사 간의 차별화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수년 전에 이제 좀 신규 진입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과당 경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거의 완전 경쟁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증권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차별화라든지 전문화 과정이 일단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제 전문화 차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였던 그 준 완전 경쟁 상태를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 독점적 경쟁 상태로 이제 들어가서 독점적 그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시장으로 이제 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차별화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차별화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그 증권사의 어떤 영업 전략과 굉장히 관련이 되겠는데요. 그 예. 뭐 차별화는 실질적으로 뭐 그 초기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업체에서 어떤 타겟을 가지고 거기를 이제 장기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 가지고 내국인의 어떤 해외 투자라든지 외국인의 어떤 국내 투자를 좀 담당하는 어떤 글로벌 역할을 좀 담당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중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금융, 뭐 IB 업무라든지 자산관리 업무, 그다음에 위탁 뭐 매매 업무 중에서 일부를 굉장히 전문화하여 예. 경쟁사에 비해서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사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니치 마켓을 일단 발굴을 해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는 어떤 삼원 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증권사들이 차별화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뭐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제도적인 개선을 많이 이루어놨는데요. 예. 최근에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증권사 영업을 이제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라고 이야기하던 영업용 순자본 비율 산정 방식을 좀 개선을 해서 네. 증권사의 어떤 대형화라든지 차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어제 정부가 발표했듯이 어떤 증권사의 신용 공여 수준을 좀 확대하는 등 어떤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은 지금 많이 마련할 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의 어떤 지원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느낌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차별화 전문화를 위해서는 이제 그 실질적인 노력이 이제 업계의 몫으로 좀 돌아간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과 함께 증권업종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서 우리 증권업의 위기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좀 우리가 해법을 한번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또 일단 시장 상황이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M&A 쪽에 있어서 올해 시장 연구기관에서 아마 우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추정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올해 그 M&A 물량들이 약 40조 원 정도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M&A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국내 M&A 시장은 사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금융투자 회사들이 주된 시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M&A에 있어서는 사실은 금융투자 회사들이 참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요. 원론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런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영업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근본적으로 시장 자체는 증권시장 기업 가치에 근거를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미래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자본시장이고요. 예. 기업의 수익력이 충분히 담보될 때 시장은 일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우리 김영도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예. 우리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큰 조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 있었던 순영업, 영업 자본 비율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런 규제 완화에 같은 그런 조치들이 앞으로 우리 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경쟁력을 갖다 높일 수 있는 그런 초석들은 분명히 이번에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과 좀 관련해서 올해 시장들 녹록치 않은 그런 시장들이지만 예. 우리 증권사들이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많은 것이 이제 증권사의 몫인 것 같은데 자 앞서서도 좀 새로운 수익 상품 개발 그리고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보시는 좀 차별화 전략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조금 혁신적인 금융 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예. 투자자들이 이러한 낮은 수준의 수익률에 절대 만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위험, 중수익과 관련된 그런 금융 투자 상품에 관한 수요는 예.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구조화 기법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이러한 중위험 중수익에 관련된 수요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들, 혁신적인 상품들을 조금 만들어내면 이것이 증권업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고령화와 관련을 해서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외국의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예. 있거든요. 따라서 자산관리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역량들을 키워서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다면 예. 증권사가 향후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산 관리 쪽과 그 소위 말하는 그 도매 시장, 홀세일 마켓의 그 시장의 확대가 상당히 굉장히 모든 증권사들이 앞으로 그 주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우선 그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영업 행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에이전트형 영업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혁신적인 상품 개발로 연결되려면은 기존의 그 혁신 구조화 상품의 출시가 늦게는 뭐 19년 정도나 걸린 그런 상품도 있었었고요. 또 우리 영업 형태에 있어서 봐보면 소위 말하는 투자은행 업무, IB 업무의 거래 지속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개 회사하고 거래를 해서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가 국내의 경우에는 3개사, 우리보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7개사와 10개 중에 7개사와 거래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 편중된 그런 고객들 이런 부분 쪽들을 조금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의 그 소위 말하는 투자은행 업무에 있어서 예. 보면 발행사들이 오히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참 웃지 못하는 그런 구조들인데 우리 금융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수익성 확보가 그 경쟁이 격화되면 더욱더 어려워져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무너지게 되는 회사도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풍부한 그런 자산 딜이라든지 사업 발굴 역량 전문성 그리고 역동적인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자기 자본이나 레버리지 투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연구위원도 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네, 현실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변했다라는 예. 그런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해외 진출을 조금 적극적으로 예. 시도할 필요성이 있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해외 진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인원이 드는 그런 사업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단기 업적에만 지나치게 급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서라도 결국은 해외 진출을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 파트 쪽에 있어서는 어제 발표된 안 예. 가운데 상당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들 혹은 금융투자사를 포함을 해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나갈 때 예.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많은 제도 개선이 어제 발표된 안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금융투자회사들이 해외 나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해외 나와서 우리의 금융증권회사들이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국내에서 충분한 그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잘하지 못하고 단순히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투자은행 업무를 동남아시아 혹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서 소위 말하는 주간회사 업무를 한다. 우리에게 네트워킹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리소스도 없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산 운용업이죠. 그래서 은행, 보험, 증권 막론하고 예. 사실은 자산 운용 회사가 우리의 지금 현재 거기에는 국민연기금도 있는데요. 예. 이런 커져나가는 돈들을 관리해주고 금융투자회사와 그다음에 자산운용회사의 그 영업력들을 갖다가 지금보다도 훨씬 발전시켜줄 수 있는 그 소지가 전반적으로 자산운용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자산운용업 이 산업이 모든 업권을 막론하고 사실 필요한데 그렇죠. 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사실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소위 국내의 연기금 기관들인데요. 이 연기금들이 사실은 우리 그 자산운용회사, 금융증권회사와 더불어서 굉장히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들을 사실은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시장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됩니다. 예. 그러한 것을 담보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적된 기금을 통해서 국내 회사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 살펴보면 오히려 국내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혹시 너무 지나친 요건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규정, 룰세터라고 말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은 국민연금과 같은 막강한 슈퍼갑들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우리 그 자산운용회사나 이런 회사들을 해외에 나가서 좋은 상품들을 갖다가 같이 찾아볼 수 있고 예. 그 지식과 경험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차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그런 연기금들의 사실은 그 상호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공론화시킬 필요도 있겠고요. 글로벌 관행에 맞는 그러한 룰 세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희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좀 연기금의 그 적극적인 역할을 좀 주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연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특히나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굳이 연기금에만 그 한정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연기금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자산운용사들이 그 공동 투자의 형태로 일반 기업과 같이 공동 투자의 형태로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증권사 혹은 국내 금융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사실 상당 부분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기금 혹은 자산운용사가 일반 기업체, 보통 코퍼 파트너십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로 해외에 투자 사업을 벌이게 될 때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데 같이 가담을 해서 예. 해외에 대한 경험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1부터 10, 10이 주로 상위권에 있는 그 시장을 지배하는 글로벌 금융사들이라 봤을 때 우리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증권사들의 경쟁력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조금 안타깝게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시 곤란하세요? 4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몇 점 됩니까? 아하, 말씀을 곤란하시면 써주십시오. 여기. 정말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의 영업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게 결국 글로벌 경쟁력인데요. 소위 글로벌 금융회사와 우리 금융투자회사인 증권회사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IB 업무라고 했을 적에 국내에 먼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활발히 나오고 있는 우리 제조업 회사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와 같은 경제 규모와 그 다음에 현재 대단히 그 자산 규모가 미약한 절대 기준이 미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해외에서 그 무언가를 하기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또 이제 경쟁사들 간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아웃도어 세일즈를 많이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살펴보면은 사실 방문 판매가 보험업만 지금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방문 판매는 보험업만 허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7월 중에도 아마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해본다면 그렇게 되는데 방판법이 이제 개정돼서 아웃도어 세일즈, 그러니까 ODS라고 보통 부르는데 ODS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증권사의 영업 활로에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경로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증권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보통 태블릿 PC나 뭐 이런 이제 모바일 기기들을 가지고 영업 사원들이 직접 소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상품 가입도 권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데. 증권사들이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고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한 조금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런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사후적 감독 그리고 이제 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 이러한 방식으로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방문 판매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발표된 내용은 단순한 금융회사의 그 규제 완화만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그런 그 규정 강화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우리 금융 그 고객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제와 규정이 마련이 돼 있다라면은 예.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 방문 판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저는 이미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나 예.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영업 행위에 이제 관련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증권회사에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파생상품 발전 방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뭐 전문가들 실효성 없다. 오히려 규제만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지금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일단은 파생 상품 시장은 예. 그 다른 금융 부분의 섹터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자면 파생 상품 시장과 현물 시장 간의 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만약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 침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현물 시장으로 바로 전염이 돼버리는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간의 대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러한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 의도했던 규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파생 상품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투자자 보호와 그다음에 시장의 발전은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거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투자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면 시장도 발전을 할 수가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갈 거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서 이 이하는 아예 시장에 들어오지도 마라라는 방식의 투자자 보호 내지는 규제 방식은 어떻게 보면 그 규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예. 진입에 대한 규제는 조금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이나 혹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그런 감독에 대해서 조금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항상 뭐 교수님 이제 우리 증권업계 롤 모델로 호주의 맥커리, 독일의 도이치방크, 그다음에 홍콩의 HSBC 네. 꼽으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성공 사례를 좀 잘 활용해 갖고 우리 시장 좀 더 활성화되게 만들 수 있을지.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에 걸맞는 예. 금융회사를 우리가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앞으로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는 얘기입니다. 예. 그 가운데 지금 3개의 회사가 우리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우선 맥커리 은행은 아시아에 가장 잘 나가는 은행입니다. 맥커리 은행이 사실 1969년에 설립이 됐었는데요. 예.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은 그 뒤로부터 한참 뒤인 1985년입니다. 지금 2014년과 비교하면 불과 3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아시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정말 중심적인 은행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맥커리 은행의 그 성장 그 연도고요. 도이치은행을 봐보면은 당시에 그 도이치은행이 그 독일에 출발을 하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맞게 되는 것은 몰간 그랜페라는 영국계 은행을 합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TC라는 그런 회사가 파생 상품으로 무너졌을 때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일약 파생 상품의 최대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이치은행은 도이치방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본사를 런던으로 옮기면서 결국 유럽 최대 은행, 글로벌에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은행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 도이치방크의 그런 케이스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HSBC 은행입니다. 사실 해외로 더 진출하기 전에 홍콩과 샹하이에서 가장 최고의 마켓쉐어를 선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1987년에 소위 말하는 미들랜드 은행을 지분을 한 15% 인수를 하고요. 1992년에는 100% 전량을 인수하면서 본사를 영국 런던으로 옮기게 되죠. 예. 그리고 영란은행의 지휘감독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1993년 1월에 본사를 옮기는데 이러한 세 개 은행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 불과 1992년에서
2014년을 봐보면 HSBC 은행이 지금 세계 최대 은행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우리 경우에도 저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년, 30년을 내다본다면 지금 서두려야 될 시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 너무 증권업계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증권업종이 안 좋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고요. 제일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이 또 연구 관련 인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상품 개발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엔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앞으로 증권사들이 좀 집중해야 될 분야가 투자은행 업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 업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실은 기업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 분석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리서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 살펴보면 구조조정의 1순위는 주로 이제 증권사 리서치, 예. 그러니까 연구 관리 인력들이 이제 많이 구조조정의 전형적인 단기적 관점의 접근이죠. 예. 그런 접근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시정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기관 투자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냐면 예. 증권사들이 리서치를 했을 때 그런 리서치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리서치를 했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바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리서치 센터를 지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외풍으로부터 좀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조금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래 증권사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할 때 예.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 결정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 자료를 얼마나 제공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활동들이 조금 확대가 된다면 증권사에서도 리서치 센터의 중요성을 조금 더 예. 이렇게 크게 인식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리서치에 조금 장기적인 역량들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역할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우리 투자 문화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떻게 네. 보면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 얘기일 수도 네. 있겠는데 뭐 증권사의 영업 행태가 그래서 또 이런 네. 투자가 아닌 투기 문화가 만들어졌을 수도 네. 있고요. 우리 투자 문화 조금 개선이 되어져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하면서 소비자 보호, 즉 금융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 의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투자자의 자기 책임주의와 투자자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투자자, 이제 일반 보통 개인 투자자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방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법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에서는 자기 책임을 수반하는 그런 투자 행위가 기본적으로 이건 투자자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덕목이고요. 그동안에 오늘 얘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금융투자 회사들이 가졌었던 그동안의 영업 행태라든가 신뢰 상실 문제는 통렬히 네. 이미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좋아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볼 때 투자자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시장 그리고 감독 당국에서도 지금 정책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생각해봐야 될 이슈들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시장 구조가 소위 수수료에 대단히 인색한 구조입니다.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한 서비스 회사는 수수료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조금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아우성을 치는 그런 분위기들도 차제에 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금융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의 자기 책임의식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수수료를 제대로 인식하고 부여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정당한 서비스를 지불해주는 그런 예. 문화가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사실 코스닥 활성화, 우리 증권시장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역할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 시장의 2부 시장 비슷하게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는데요. 예.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그 학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인정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는 그 중소 중견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환경들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그 하부 구조인 코넥스 시장까지 같이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는데 그 신생 벤처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코넥스 시장으로 들어와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러면서 더 커지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기업들이 그 성장 사이클상 이렇게 활발하게 자금 조달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코스닥 시장인 것이죠. 예. 자,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좀 정리해가지고요. 네. 우리 증권맨들의 신화 다시 만들 수 있는 좀 이렇게 방안, 큰 그림 좀 그려주시죠. 네,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증권맨들 그 힘내시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융회사 임직원들한테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업에 걸맞는 금융투자 회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국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이 해외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규제 완화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예. 국내 금융 증권 회사들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방향이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구조화 상품 설계를 비롯해서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위험 관리 능력이 수반이 되어야만 예. 이분들이 증권회사들이 만드는 여러 신상품도 살 수 있겠군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우리의 그 증권회사의 새로운 도약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증권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장범식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두 분 모시고 같이 많은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풍 너구리는 우리나라를 비껴갔지만 이번엔 아주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특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을 칠 일이 자꾸 생겨서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받지 않은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